자, 뉴스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과학 관련된 뉴스가 빈곤한 가운데 그쵸. 대부분이 이제 또 코로나 관련된 얘기로 점철이 되고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오늘도 역시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뉴스도 있겠지만.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과학계에서 과학 기자로서 또 저자로서 뭐 커뮤니케이터로서 사실은 뭐 파이터로서 네, 파이터 맞아 파이터이시기도 하시죠. 저희들보다 더 선배이세요, 사실은. 뭐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시지만 조금요? 그러신 걸로 예. 이게 저희가 요새 그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어떤 섭외할 때 비디오가 좀 고려를 그렇죠. 뭐랄까 비디오를 고려하고 섭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우리는 초창기에 왔으니까 앉아 있는 거야. 우리는 안 잘리는 거고 그냥. 지금 새로 한다면 어렵지 약간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뭐랄까 고심 끝에 섭외한 강양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저는 강양구 기자님 처음 본 게 언제냐 하면 그때 무슨 서대문구에서 무슨 뭐 인간 도서관인가 뭐 그런 이상한 프로를 했었어요. 이상하다. 그때 보셨어요? 예, 기억 안 나시죠? 저 기억나요. 저 기억나요. 네. 그때 이정문 관장님인가 이명현 박사님이 인사를 시켜주셔가지고. 맞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때 처음입니다. 그때 뵀었나요? 그때 뭐 혹시 저희 정독도서관에서 처음 뵌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억력이 매우 나빠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었던 옛날의 이야기를. 네, 그 정독도서관에서 세계 천문회 행사 때 이명현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게 처음 아니인가요? 그렇겠죠 뭐. 저도 제가 이런 쪽이 엄청 약해서. 이면에 있어서는 2009년에. 그렇구나. 그렇군요. 10년 동안 몇 번이나 보셨나요, 혹시 두 분은? 그래도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보는 사이인 것 같아요.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방송도 가끔 같이 하고. 의외로. 그렇군요. 제 팟캐스트 스승님.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제가 팟캐스트를 하셨죠. 제가 팟캐스트를 이제 소소하게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때 맨 처음 한 수 배워라 나한테. 제가 언제 그런 말씀? 같이 팟캐스트를 한번 샘플 팟캐스트를 만들어봤어요. 맞습니다. 네. 같이 배우셨군요. 네, 과학수다 샘플 팟캐스트를 먼저 만들어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라고 저를 이끌어주셨죠. 그런 일도 있었죠. 예. 근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이용 기자 증상이 있으세요? 전 증상이 없는데. 확진자입니다. 저희 확진자. 네. 실제로는 살짝 빠졌고요. 얘는 볼 때마다 이용 기자님은 아기들 때문에 얼굴이 상해가고 있는데. 진짜 이거 무슨 1년이 계약을 해야 시작을 하는데 이거 아직도 저는 연초고요. 마스크 쓴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17개월 아이가 열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디 병 걸려올 일은 없거든요, 얘가. 그래서 근데 정말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안 벗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 전 증상이 없고. 증상 없는 거 맞죠? 뭐 사소한 기침 뭐 이런 사소한 기침? 네. 기침과 뭐 흔한 고열 열이 45도도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일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 악과 깡으로 농담이고요. 증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K 박사님이 저희를 배신하고 나가신 이후로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 분들을 권력의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이런 얘기 남이 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계속하기 좀 미안해. 남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자꾸 하게 되잖아. 권력의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쟁쟁한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강양구 기자님 나오셨고요. 제가 제일 덜 쟁쟁하던데 약간 땜빵 같던데 보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은 그 강양구 기자님을 굳이 모셨으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에는 딱히 책을 소개하는 코너들이 없잖아요. 과거엔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과거엔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1년 이상 했었죠. 장대익 교수님하고. 예전에 유지원 선생님이랑 같이 책 소개하고 그러셨잖아요. 그전에는 장대익 교수님하고 1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 따로 뭐 하나 런칭도 하셨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이다희 기자님과 제가 같이 책. 그걸 알고 계시다니. 진짜. 페이스북. 제가 팬이에요, 팬. 감사합니다. 그냥 4명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서 1명 만나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잘 소개를 못해서 그 신작을 좀 가지고 오신 분들은 모셔서 책 얘기도 간단하게 듣고. 이제 뉴스도 맡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실은 이 책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자, 얼굴은 가려졌네요. 네, 그래서 제 얼굴이 강양구 기자님 얼굴로 바뀌었네. 얼굴이 되게 작으시네요. 머리도 짧고요. 과학의 품격. 네, 과학의 품격. 제목이 너무 좋죠. 이제 제목이 더 좋냐 표지가 더 좋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표지에다가 저자의 얼굴을 넣는 건 어지간한 자신감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칼세이건도 잘 안 하던 일인데. 네, 맞아요. 네. 예, 저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거부했어요. 근데 출판사는 무슨 이유로 이게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아까는 비디오형이라며. 제가 기억하기로 구혜선 씨도 자신의 책을 자신의 얼굴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표지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사진으로 가린 경우는 딱 한 번 봤어요. 정우성님. 네, 딱 한 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강양구 기자님이시죠. 네, 근데 저는 심지어 근데 표지 전체를 제 얼굴 사진으로 썼잖아요. 네. 제목보다도 더 작은데, 근데 저는 약간 정말 기사 제목 뽑기 좋네요. 뭐 그 정우성과 정면 대결. 저는 근데 책을 제가 보면서 약간 왜 출판사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는 알았어요. 뭐냐면 어떤 책들은 주제가 되게 중요하고 이 정보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이렇게 생긴 이분이 과학에 대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부각하고 싶다. 어떤 뭐랄까 그 외모의 수준과 무관하게 그런 욕심이 좀 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였잖아. 왜냐하면 지금 정우성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 뒷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원래 이 책의 진짜 표지는 사실은 이게 이 벗기고요. 이게 원래 진짜 표지였어요. 이 표지를 디자인하신 분이 그 북디자이너 중에서는 꽤 유명하신 영남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의 정재환 교수님이신데 그 정재환 교수님께서 또 그 이 책에 애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책의 내용을 읽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필 사진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띠지용 뭐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제 사진을 출판사에서 몇 장 보냈는데 책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제 사진을 보신 다음에 갑자기 본인이 고생해서 디자인하신 이 표지를 버리고 나는 강 기자의 사진으로 꼭 표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네, 맞아요. 저자를 설득을 해달라고 해서 그 출판사 편집자랑 북디자이너가 의기투합해가지고 급 얼굴 사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고요. 제가 최근에 그 얼굴 사진이 표지에 전면 부각된 건 정우성님 책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서점에 가서 남자 아재 얼굴이 표지에 박힌 사진을 책을 내가 내 돈 주고 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진짜 정말 완강하게 거부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어요. 참고로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제게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은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 뭐 그래도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여기 부제를 보시면 이제 과학의 의미를 묻는 시민들에게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의 정보 지식 이런 거 잡다하게 설명한다기보다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과학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책이라 부제가 많은 걸 내포하네요. 제가 그 외국의 과학 책들을 보면 되게 쉽게 편하게 읽는다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저자를 보면 기자분들이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뉴요커나 무슨 가디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과학 기자로 일반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 어떤 주제를 하면 되게 막 소소하고 재밌는 얘기부터 되게 큰 의미를 발견하는 것까지 되게 넓은 폭의 얘기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몇 번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전문 과학 기사의 수준이라는 게 아주 뭐랄까 그렇게 좀 좋은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자 이름을 달고 활동하시는 분들 비과학자로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정보도 있어야 되고 대중을 파악하는 어떤 능력이나 또 소통하는 글로 소통하는 스킬 같은 게 좀 되게 많이 필요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딱 떠올리면 지금 몇 분 이름밖에 떠올리지 않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가장 좀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일찍부터 계시고 일찍부터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학교에서 뭐 가르치고 이러는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중들하고 책으로 소통하고 이런 분들이 좀 먹고 살 수 있어야 이제 이쪽 판도 좀 맞습니다. 커지지 맞아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이 책 아주 좋은 책이고요. 주변에 모든 과학자분들이 굉장히 칭송하시던 책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봤고. 사실 저는 과학자분들한테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니고 오히려 좀 일반 시민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썼는데 일반 시민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과학자분들이 읽고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뭐 지금 우리나라 출판계 전반적으로 좀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긴 한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과학자가 되려고 과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아니어도 과학이 필요한 이유 같은 거. 그러니까요.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 역할 이런 걸 조금 아실 수 있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이렇게 좀 차근차근. 저는 이 팟캐스트 혹은 또 이 유튜브 뭐 듣고 보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과학의 품격 강양구 선생님 쓰셨고 그리고 표지 때문에 구매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책커버를 따로 증정하시나요? 그러면은 그냥 책커버를 벗기시면 진짜 멋진. 이 책커버를 벗겨서 찢어버리는 퍼포먼스. 아주 큰 띠지다. 자, 그리고 책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저희 팟캐스트에서 제 책 얘기를 별로 안 해서 이번에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좀 경사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제 좀 책도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유튜브 찍는데 이렇게 제가 무감각합니다. 나중에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로소이다라는 이제 그 8편의 단편 소설과 거기에 대한 이제 앞뒤에 설명 같은 게 좀 붙어 있는 그런 책이죠. 굉장히 뭐 재밌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김범준 교수님 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셔서 이 트레바리 하시면서 이 책으로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예, 뭐 그 외에 못 하고 있죠. 트레바리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뭐 그 조현욱 선생님 같은 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번역하신 또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이 책이 올해 들어서 지금 2가지에 선정이 됐는데요. 아 진짜요? 예, 하나는 자그마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서 추천도서는 되게 대단한 거네요. 게다가 국립중앙도서관이잖아요. 예, 뭐 우리 집 뒷 도서관이 아니고 우리 집 뒷 도서관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세요. 사모님들한테 잘못 보이면 좋을 게 없을 텐데. 저는 이거 전에 뜻밖이었고요. 사실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예술문화위원회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 죄송합니다. 네. 아이씨, 젠장아 이래가지고 무슨 자랑을 하겠다고 지금. 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예전에 왜 그 황현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관장을 하셨죠. 아르코죠. 관장하셨던 그 기관인데 여기에서 2019년 문학 나눔 도서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문학으로 과학책이 아닌 소설 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소설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가지고 또 여기서는 800 몇십만 원을 들여서 이걸 사가지고 전국에 여기저기 보낸대요. 좋다. 예, 그래서 저는 저로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게 저는 사실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단편 소설이라고 뭐 8개를 뭐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문학, 소설 이런 파트로 좀 선정이 된 점이 저는 굉장히 보람스러웠다. 이 파토님 책 설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직 안 사셨겠지만 수십만 부가 안 팔렸으니까요. 안 팔렸으니까 확실하죠.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SF들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가 너무 작고 너무 막 이렇게 사적이고 약간 좀 그런 좀 가벼운 소재들만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계셨었는데 딱 그분들이 이 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저씨들. 아저씨들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책 제일 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뭐냐면 책이 살짝 어른스러워요. 어른스럽다고요? 어른들이 보면 재밌어할 것 같다는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앞에 아저씨들을 빼고 그냥 재미있어 해요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책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랑 클릭을 안 하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무래도 나이대가 조금 있으시고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파토님의 책을 청취자를 다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원래 저희가 약간 나이가 많기로 좀 유명해요. 네. 30대에서 50대. 네, 사실 30대도 많지는 않고 40대. 자, 예, 그건 그렇고요. 네, 어쨌든 제 너무 막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파토님 되게 아무도 추임새를 안 넣는데 ቍ꿋하게 자기 책을 홍보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고 이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미있고 쉬우면서도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위대한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문학적인 가치도 있다. 문학적인 가치가 있으니 선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문학 나눔 도서로. 그리고 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올해 멘부커상을 아무거나 갖다 놓지. 아니 저기 차라리 휴고상 네블라상이라고 하면 농담이나 되지. 멘부커상은 농담거리도 안 돼요 지금. 왜 노벨문학상이라고 그러지 왜? 노벨문학상 거기서 괜찮은데. 자 됐습니다. 됐고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건데. 스웨덴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이걸 읽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SF라고 하지만 약간 순문학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건 칭찬이라고 보긴 좀 그래. 자, 과학의 품격 강양구 선생님 책. 네네. 과학의 품격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냐면 제가 이런 어떤 메타적인 시선을 유지를 해야 청취자들이 덜 불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야. 그냥 무조건 칭찬을 하라고. 그 무조건 칭찬해. 좋은 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하다고요. 뭐 저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좀 머리를 써가면서 좀. 나도 원래 저번에 선배처럼 엄청 칭찬했어.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서이다.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다음 주에 제가 쫓겨나고 강양구 기자님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아요. 테드창에 필적할 만한. 아닙니다. 뭐, 이렇게 동양계라는 거 외에는 어련히 좋은 책이겠습니까? 자. 저희 오프닝 뭐 이상하게 잡담으로 많은 시간이 갔는데 오프닝 간단하게 이거 뭐 제뉴스 겸해서 하는 거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뭐 화성 좋아하시는 거 아실 거고 화성의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론 사람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땅을 좀 뚫어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이름도 어려웠던 무슨 파렐리 있잖아요. 스키아파렐리. 스키아파렐리호가 갔다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걔가 드릴을 좀 긴 걸 가지고 있었어요. 추락이 아니죠. 궤도 진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수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한적 성공을 거둔 거죠. 맞습니다.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요즘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돈이 얼마인데 들어가요? 자, 궤도 진입은 사실은 화성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폭발은 했습니다. 폭발은 했고 뚫지 못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이제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이제 ESA 쪽에서도 또 뭐 더 큰 뭐 몇 미터짜리 드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인사이트 랜더가 지금 가 있어요. 그렇죠. 가 있는데 얘가 뭘 갖고 있냐면 15인치짜리 15인치면 크지 않습니다. LP 크기가 12인치니까 그죠? 그거보다 좀 큰 거죠. 아직 큰 건 아니에요. 몇 미터씩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언제까지 인치를 쓸까?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쪽에 우주 로켓 공학을 하는 애들이 이걸 인치 어쩌고 하고. 이게 미국의 위대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치 마일을 쓰면서도 달에 갈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사실 그냥 대충인데 그러니까 대충인데 미국은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달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사실 6비트 뭐 5비트 7인치라면 인치가 2.5cm쯤 되잖아요. 되게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달에 가면 평으로 나눌걸? 그렇죠. 제곱미터 아직도 개념 없잖아요. 맞아요. 꼭 평으로 바꿔야지. 평으로 바꿔야지. 우주정거장에서 고기 근으로 배분하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15인치짜리 디깅할 수 있는 막대기가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몰이라는 식으로 부르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들어가다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거기 좀 낑겨 버렸습니다. 땅에. 땅에 낑겨 가지고 지금 스탁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좀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원래 여기 흙이 모래흙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독일 쪽에 특히 연구 결과가
모래흙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기 같은 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근데 보니까는 여기가 흙인 겁니다. 그냥. 모래보다 훨씬 이제 입자가 굵은 너트라고 지금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는데 모래보다 굵은 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밀도도 있고 하니까 못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뭐 엄청난 중장비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15피트 깊이의 온도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15피트면은 이제 1피트가 4m 50인가요? 미국놈도 정말. 그죠? 네. 4m 50쯤 되겠네요. 5m 정도. 네. 그 정도의 이제 온도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면 온도하고 내부 온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표면은 뭐 여기 모래바람도 불고 뭐 햇빛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내부의 온도를 측정을 하면은 이제 그 내부 코어라든가 어느 정도 그 화성의 그 내부 지질학적인 그런 특성을 좀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15피트 지하까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4.57m요. 그래야지 이제 이 화성의 진짜 온도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15인치라고 하셨는데 15인치짜리인데 결국 이제 뚫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15m 깊이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5m. 데까지 가나 봐요. 5m. 참 헷갈리네요, 진짜. 15피트. 근데 이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정말 그 흙에 낑겨가지고 못 들어가든가 더 안 좋은 경우는 밑에 돌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한국이란다. 지구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 파다 보면 밑에 암석층이 있어가지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경우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 하면 여기 원래 그 인사이트에 달린 스쿱이라는 그 도구가 있어요. 뭐 삽 비슷한 도구인데 이건 땅 파기 위한 도구는 아니고 그냥 로봇 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처음에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그냥 무식하게 위에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못 박듯이. 물론 뭐 천천히 조금씩 하겠죠. 치기 시작을 해서 25번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 25번을 치는 이 동작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개월에 걸친 설계와 연습, 아마 지구상에서 그 실험을 했겠죠.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으로 박아놓고 있는데 조금 들어갔대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걸 계속 하려고 하고 이게 정말로 계속 다 들어가 주면은 이제 성공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뭐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서 들어가 주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냥 뭐 돌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옮겨서 그럼 다시 파나요? 아니요, 그냥 실패하는 것 같아요. 다시 뽑을 수가 없나 보네요. 아마 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이민현 박사님도 여기도 나오셔가지고 뭐 화성 뭐 생명이 있는 점 이제 사람이 한번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마션에 나왔던 그 양반이 거기 있으면 그 양반한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가서 쉽게 맞아. 인간이면 쉽게 어떻게 뽑았다 넣었다 뭐 파고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기 안 되면 옮겨가지고 또 그러니까 뭐 인간이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를 아무리 발전시켜서 가도 이런 단순한 일조차도 제대로 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그 스키아파렐리 폭발한 것도 그렇고 화성에 땅 파고 들어가기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거? 뭘 그렇게 대단한? 그때 이용 기자님은 뭔가 격추로 표현했지요. 스키아파렐리 화성의 어떤 지하에 살고 있는 비밀을 지키고 감추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그 저도 얼핏 이제 들은 걸 기억을 해보면은 이제 화성에 땅을 파는 의미가 있는 게 화성의 표면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은 땅 안에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궁극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사실 온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생물을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 안 나오고 이러면 또 막 그러니까. 되게 초창기부터 조금만 파면 나온다고 계속하면서 그랬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뭐 몇 인치도 못 들어가고 좀 계속 이런 상태고. 그리고 사실 2020년 전에 아마 화성의 그런 미생물, 그 토양 밑에 있는 미생물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 그 나사 과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우주생물학하는 과학자들은 기대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땅을 파지도 못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수께서도 2019년에 그 우주 생명 발견의 해라고 제가 그랬죠. 네. 네. 예. 또 이런 우주 관련된 건 항상 미뤄지는 게 기본이니까. 네. 이제 올해나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되게 약간 뭐 예산 따내는 사람처럼 넓게 잡으시네요.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쯤. 자신이 없어졌어요. 네. 그 예전에 그 달 착륙할 때요. 네. 그 달의 표면이 뭘로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그렇죠. 많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TV 토론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지질학과 교수님하고 이제 나사 쪽하고 나와서 이게 누르면 훅 들어가는 되게 얇은 분진으로 돼 있다. 그래서 가서 착륙부터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 뜨거운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발자국 찍힌 게 되게 중요한 사진인 게 그러니까 이 달이 디딜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당시엔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좀 신선한 뉴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면이 뭘로 돼 있는지 같은 거를 의외로 알기가 되게 어렵나 봐요. 그런가 봐요. 뭐 가서 사실 이거를 뭐 떠가지고 돌아오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화성에 우리가 뭘 보내가지고 뭐 샘플을 가지고 온 적은 없잖아요. 예, 그런 너무 멀고 이러다 보니까 연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못 오는데 또 사람이 가야 됩니다. 가기는 예, 사람이 가면 이거 삽 갖고 그냥 뭐 군인 뭐 예? 공병 보내가지고 하면은 뭐 몇십 미터 참호업하고 다음. 자, 이런 문제 계속 언제 도대체 화성의 신비는 언제 풀릴 것인가, 화성의 생명체는 언제 나올 것인가. 저희는 계속 지금 8년째 저희 방송이 8년이나 되기 때문에 8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얘기인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최근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뭘 팔았습니다. 네,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3채널 동시 관축 우주 전파 수신 시스템이에요. 수신기예요, 한마디로. 3채널 수신기. 전파 망원경에 쓰는 수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이게 뭔지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마 뉴스에 나왔을 수 있는데 전 TV를 안 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는데 예, 초소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 이탈리아 국립 전파 망원경 3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총 이제 280만 유로 37억 원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됐는데 크기는 가로 600에 세로 980 밀리미터. 밀리미터요? 예, 그러니까는 60cm로 보면 60cm에다가 98cm. 그러니까 1m보다 작은 거죠. 확 감 오네요. 네, 아까 그 피트 뭐 이거보다는 훨씬. 인치로 변환해 주세요. 평으로 어떻게 되려나? 자, 이게 이제 핵심 부품이죠, 당연히. 수신기니까 뭐 렌즈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4채널 수신기를 독자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었고 이걸 어디에 썼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KBN. 바로 우리 블랙홀 사진 찍는데 한몫 보탰던 우리 정태현 박사님 여기 나오셨었죠. 여기 이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 KBN에 사용된 바로 그 기술을 축소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망원경에 맞게 소형화해서 3채널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로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유럽연합 쪽에 그 공개 입찰로 들어가서 낙찰이 된 거죠. 그래서 계약이 완료가 됐고 어쨌든 간에 이탈리아의 전파 망원경에 우리 기술이 핵심 기술이 쓰게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KBN 쪽에서 지난번 블랙홀 때 그 도움을 줬던 이런 부분도 좀 역할을 한 것 같고 좀 기술이 그때 많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태현 박사님이. 그래서 좀 그때 그거 기억나요. 뭐 우리나라 그런 전파망원경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이런 거 했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태현 박사님도 설명하셨지만은 이제 전파망원경을 몇 대를 두고 이제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두고 동시 운영을 하면 이 전파망원경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구경을 가진 가상의 거대한 망원경 같은 개념이 된다고. 역시 이제 이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파 망원경이 지금 3대가 있었는데 하나를 늘리면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또 제가 뉴스공장 가서 얘기하면서 하나 더 늘리는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역할이 컸어요. 정말요? 혹은 뉴스공장. 어쨌든 간에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지금 강원도 쪽에 그쪽에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하나를 더 건설하게 돼서 북한에 하면 좋은데.
예, 뭐 북한 뭐 나중에 하라 그러죠. 뭐 울릉도 뭐 이런데. 성인봉에 강원도 쪽이 좋대요. 네. 네, 우리 기분대로 아무 데서나 얘기하지 말고요. 고성 쪽, 고성이나 그쪽 강원도 네, 그쪽이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기술이 이렇게 또 발전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파망원경 기술을 다 판매하는 그런 개가도 올렸다. 이런 정도로 오늘 기나긴 잡담과 약간의 뉴스로 점철된 오프닝을 정리하고 계속 길어져. 근데 내가 자꾸 줄이자고 하는데 계속 길어져. 자, 뉴스 오늘 최 팀장님이 먼저 해주실 건가요? 맨날 저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언젠가 지각했을 때 한번 빼놓고 계속 제가 처음 했던 거 같거든요. 저 지난번 3대 성주 때 이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장난으로 저도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좀 재밌는 뉴스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이 고립과 어떤 단절과 자택 근무의 시대, 저는 과학뉴스의 위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코로나를 제외한 기사들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뭐 코로나 때문에 세티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뭐 엑소마스 2020 프로젝트가 2022가 됐다. 엑소마스도요? 네, 엑소마스가 22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달 미션이 미뤄졌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제 전문학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 미뤄진 거 장난 아니죠. 올림픽도 올림픽인데 지금 유로 2022, 유로 2021 된 거 아시죠? 그 축구 대회.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게 좀 이상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하는 만약에 올림픽은 2021 올림픽이 되는 건가? 그 2020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런가? 코로나는 근데 아직도 19인데. 아무튼 뭐, 네. 그래서 그거 업데이트를 해야겠어요. 근데 내년까지 가면 코로나 2일 되나? 올림픽을 만약에 2021년에 하면 다음 올림픽은 2025년이에요, 아니면 2024년이에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네.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24년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지 싶어요. 그걸 굳이. 그렇죠, 맞아. 3년 사이에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20이라고 언급하신 분이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 생각나서 부끄러워요. 방명록에다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 하시거나 격리돼서 계시거나 한데 저희 지난주에 항우연 편을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항우연, 그러니까 아무리 재택근무를 한다 그래도 위성을 집에서 조립하거나 뭐 이렇게 엔진 실험을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은 진짜 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인공위성 통제를 집에서 한다고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점심시간도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조금씩 내려가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같은 음식 안 드시려고 도시락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면만 보고 앉아서 이렇게 드시고 되게 조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되게 크고 좋은 과학계 뉴스들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미 뭐 우리 4월 1일 날 좀 중요한 뉴스들을 얘기했었죠. 네, 그렇지만 과학은 어쨌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중력파를 발견했다든지 하는 큰 뉴스는 없지만 어쨌든 되게 사소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성취들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 뉴스인데 그 이제 이 팬데믹과 자가격리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뭔가의 어떤 전문가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뭐 이제 글을 쓰거나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문가분은 자가격리의 전문가십니다. 자가격리의 전문가? 네, 뭘 하는 분이니까 되게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뉴욕타임즈에서 봤는데 이분을 찾아내서 이분한테 이 기사를 맡긴 기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핵전쟁이 일어날까 봐 몇십 년 동안 벙커에 혼자 살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분은 어떤 과학적인 목적으로 1년 이상 거의 실질적인 자가격리에 놓여있던 분인데 알겠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혹시 예전에 제가 뉴스룸에서 소개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쌍둥이가 우주에 갔을 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 스캇 켈리라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얘기했었죠.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이분이 ISS에 350일간 머물면서 이제 그 땅에 지상에 있는 형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DNA 차원에서 보고했었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실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그 쌍둥이는 아니고. 그 정도로 확인된 건 불가능하죠. ISS 정도니까. 하지만은 미세한 뭔가는 있겠죠. 네, 당연히. 측정 불가한. 그때 K 박사님이 그랬는데 지구 중력 때문에 아마.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지구에 있는 쪽이 더 그렇게 맞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인공위성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속도하고 중력하고 이게 상쇄되는. 그러니까 이분 그 얼굴을 떠올리시려면 그 저희 청취자 중에
유튜브를 통한 청취자 중에 약 11%에 해당하시는 여성 청취자분들은 섹스 앤 더 시티의 샬롯 남편 얼굴이랑 되게 닮았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89%의 남성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시지 않을까. 그게 과학적이고 중요한 정보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얼굴이 그냥 나는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여기서 얘기해봤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가 프로가 점점 길어지지. 아 맞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격리 전문가로서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1년 동안 격리돼서 살아보면서 이제 어떤 일과 삶이 구분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얻었던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 이런 것을 전수하셨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기계발서처럼 뭐 이렇게 외롭게 살아남는 7가지 방법 뭐 이래가지고 일종의 그런 종류의 팁들이라고 그러니까 평이한데 제가 조금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이 하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 겪어내야 되는 그 격리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그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우주 비행사의 삶이란 우주인들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하기 싫다는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네, 우리 어차피 못할 테니까. 네,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총 이제 8가지 정도의 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스케줄을 반드시 만들어서 따라라. 그러니까 일과 생활이 분리가 안 되고 자고 일어나면 일하는 데고 뭐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정한 자기가 정해진 스케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되고 스케줄을 따르지 않는 영유아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ISS에서 애를 돌봐본 분한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또 험한 일은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언젠가는 그런 실험도 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페이스가 뭔지 알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게 2번째 충고인데 그건 뭐냐면 지나치게 일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없으니까. 네, 일단은 왜냐하면 일은 계속해서 있고 어쨌든 또 이제 지금 사실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언제 놔야 될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는 6시, 7시 되면은 접고서는 딴 일을 하거나 뭐 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오락 시간 같은 걸 충분히 가지는 거. 그래서 이분도 그 동료들하고 같이 시간을 정해서 왕좌의 게임을 전체 시즌을 2번을 다 보셨다고 ISS에서. 그리고 이제 그 3번째 조언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 즐겨라. 자연? 네, 그러니까 ISS에 어떤 자연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주?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 몇 달의 흥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구의 모든 것이 너무 그립고 그래서 지구의 뭐 바람 소리, 새 소리 이런 거를 계속 녹음한 걸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녹음된 테이프 같은 걸 들었는데 이제 그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되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자기는 어떤 떨어져 있다는 감각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격리가 그 뭐랄까 그 격려되는 상황 뭐라고 해야 되지? 격리가 강조되는 무슨 권장되는. 지금 사실 우리도 격리가 권장되는 상황에서 막 이제 아웃도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한적한 뭐 뜰에라도 나가든지 어디 좀 사람 없을 때라도 좀 다니고 그러는 게 도움이 된다. VR 끼고 뛰세요. VR. 네, 그것도 괜찮죠. 그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6피트 여기도 문제네요. 6피트 거리 이게 뭐 1.8m 정도. 그 정도. 네, 6피트는 좀 우리나라에서 2m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좀 바깥 활동을 해봐라.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새로운 취미를 찾는. 근데 이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 그래비티에서도 막 그 개 짖는 소리 들으면서 되게 그쵸. 좋아하는 거랑 또 그 뭐지 인터스텔라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 이어폰 꽂으니까 지구 소리 나는 거, 그 파도 소리 나고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취미를 이런 기회에 찾아보라 얘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취미. 뭘 하셨대요 이분은? 이분은 책을 되게 많이 가지고 갔고 온라인 기타 트레이닝 코스를 들으셨대요 여기서. 네, 이제 그런 식의 온라인 기타 트레이닝 코스라면 인터넷이랑 지구랑 연결해서 했단 얘기예요? 그런 뭔가를 받아서 가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뭐 그냥 굉장히 그 미국인들의 세금을 많이 쓴 경우가 아닐까 싶어서. 근데 혹시 그분 생각나세요? 크리스 해필드라는 기억나죠. 그 스페이스 오디티 노래 부르셨던 그 캐나다 통기타 치면서. 그런 분들이 그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분. 그분은 사실 되게 약간 연예인인 것 같아요.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시간 자기가 소유를 하고 약간 자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취미를 찾아라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는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권하고 있는 건데 일기를 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집에 계속 있으면 사실 그런 게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이벤트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뭐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변화들이나 자기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저널을 쓰는 것을 나사에서 그 고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할 때 되게 강조하는 그 자기네들이 연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필요하러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감정 자꾸 계속 쓴 거 나중에 보면 더 우울해지던데. 근데 하루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쓰는 그때는 약간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글쓰기 강의를 가끔씩 가는데 그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인데 사실 본인의 글쓰기가 제일 늘지 않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면 다 글쓰기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실력을 별로 이렇게 늘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일기예요. 일기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독자를 상정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맞아. 그냥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쏟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방금 파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배설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러니까 일기는 일기대 독자를 상정하고 쓰면 되는데 그 독자를 어떤 독자로 상정하면 되냐면 20년 후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0이 되는 나한테 실제로 30은 아니시죠? 이렇게 들어오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30이면 진짜 무슨 약간 그런 좀 청춘의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청춘에서 약간 이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자신의 선택이라던가 자신의 상념이라던가 고민 같은 것들을 60이나 혹은 50이 된 지천명이나 이순이 된 자신에게 설명을 하면서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좋은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일기 되게 길게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저는 그때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혼자 쓰면 안 써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써지지 않는데 네네. 저는 그때 어떻게 상정했냐면 제가 만약에 어딘가 실종됐을 때 누군가가 이제 그걸 보고 단서를 찾을 수 있게 그걸 보고 이제 뭐 단서를 찾거나 이럴 수 있게 그래서 되게 간결하고 뭐 어디 갔다 이렇게 로그 형식으로 썼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군요. 무슨 망상증 같은 거 있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근데 요새 저는 직접 대면은 처음이거든요. 네, 재밌는 캐릭터시네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에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집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 사람들 갇혀 있으니까 특히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이동이 좀 자제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자꾸 꽃이나 벽에 있는 그림한테 말을 건다. 이거 괜찮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거는 완전히 괜찮다.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꽃이나 벽이 너한테 말을 걸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말을 대답을 해. 그러니까 내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해. 그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6번째의 중요한 얘기는 일기를 써라. 그 5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조언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가져라. 요새 저는 조카들 보러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타임 같은 거 하고 그게 사실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는 페이스타임이라고 하면 영상 통화 같은 거에 이제 뭐 아마 애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스케줄을 정하고 어느 시간에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 가족들이 뭐 다 같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뭐 연결이 돼서 뭔가 이벤트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식의 이제 그 연결감을 가지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주인은 되게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신 그 7번째 조언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에 있으면서 본인이 그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자신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요새처럼 소셜미디어나 가짜뉴스 같은 게 되게 많은 경우에는 중요하죠. 믿을 만한 소스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뭐 질병관리본부 또 무슨 뭐 어떤 뭐 코로나 대응센터 이런 데들의 얘기를 듣는 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초반에 뭐 마스크 얘기 WHO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권장을 사실 뭐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마스크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우리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에서 WHO의 말을 따라주는 건 저는 맞았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권위가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는 거. 그러고 이제 본인이 알 수 있고 그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항상 되게 제한적이니까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귀를 기울이라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하는 조언은 되게 우주인다운 조언인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이소연 박사님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올라가서 보면 국경이 없다 이 얘기를 모든 우주인들이 다 하는데 그게 올라가서 보면 국경이 없는 게 되게 신기한가 봐. 그럼 뭐 이렇게 줄이 거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국경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충격 같은 게 있다는 얘기를 이분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요. 지구상에서도 국경이란 게 정말 선으로 그어져 있거나 철조망으로 막힌 곳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이제 남한 북한 때문에 그게 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충격이 있는데 또 우주에서 당연히 국경이 보이지 않고 또 국경을 뭐가 못 보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못 보죠. 그래서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되게 연결돼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우리가 연결돼서 살고 있다는 게 우리 존재의 앞날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는 이분이 하신 얘기는 아니고 제가 다른 뉴욕타임즈인가 사설에서 읽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고독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워낙에 고도의 사회성을 바탕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결이 되게 강화된 사회에서는 고독하다는 게 내가 사회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우리 몸이 가벼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코티졸이나 뭐 아드레날린 같은 걸 막 분비를 해서 이제 뭔가 가벼운 불안 증세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게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네, 지금? 되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다 사실 어느 레벨로는 다들 느끼고 있는 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분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외로움이 인류 전체가 다 한 배에 타서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으로 어느 때보다 더 연결돼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사설을 읽고 저는 좀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기 스캇 켈리 씨가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막 창궐하는 일이 생기지만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 뭐 어느 나라의 마스크가 모자라면은 생산 여력이 있는 데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힘을 믿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자. 약간 우주인들이라는 건 또 약간 좀 긍정 전문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소연 박사님 보면서도 가끔 느끼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기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지만 손을 자주 깨끗이 닦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내용 자체는 좀 그냥 그럴만한 얘기들인데 무슨 얘기가 조금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용 기자 볼 때마다 얼굴이 되게 안 좋아지고 이제 되게 뭐랄까 가족 단위의 최소한의 그룹으로 다 쪼개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좀 답답함 같은 거 불안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1년 동안 그런 직업을 갖고 자기 생활을 조직해냈던 사람이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약간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짤막한 뉴스를 하나 붙여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떤 격리되어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시민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로 삼고 싶어하는 영국의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새 사실 자가격리 길어지다 보니까 달고나 커피 그런 거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대표님? 아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만들어 보고 저도 근데 그거 되게 많이 400분보다 더 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진짜 막 기상천외한 막 그 소일거리를 발견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중에는 커피 믹스에서 커피와 프림과 그 크림 커피 크림하고 설탕을 분류해냈더라고요. 아, 그거 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진짜일까? 그래서 약간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엔트로피를 역전시켰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던데. 약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을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영국의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 전 황태자비의 사생활 이런 걸 빼면 날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뭐 강우나 기온 같은 데이터들을 영국이 되게 오래전부터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록은 1820년부터 영국의 곳곳에 강우계가 설치가 다 있고 1912년에 이르면 몇 천 개 정도의 강우계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되려면 1950년, 60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수백 개의 데이터들이 그냥 종이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말하자면 일반 시민한테 이것 좀 옮겨줘 하고 공개를 한 거예요. 소일거리를 던져주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는이 이 잡는다 약간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영국 집단 노가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집단 지성, 집단 노가다. 집단 네, 노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를 영국에서 하나 했었냐면 그 기상과학 주간이 시작되는 3월 8일부터 그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후 변화와 특정한 지역에 대한 기상 예측을 위해서 1860년부터 1880년까지 20년간의 기록 중에 아직 데이터화하지 않은 것, 디지털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맡겨가지고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일을 키워가지고 영국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여기는 왜 비가 많이 오고 여기가 비가 안 오는 게 이쪽에 고온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제 이런 연결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만 있으면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되게 야심차게 그 해당 기관의 데이터 전체를 정리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이제 영국의 국립대기과학연구소의 교수님인 에드 호킨스라는 분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되게 이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어딘가에 이렇게 좀 일반 시민들이 집에 있지만 좀 약간 과학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프림을 400번 젓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보람이 되니까 이 자가격리 상황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퍼뜨려보겠다. 네, 한번 이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뭐 전환을 시킨다던가. 뭐 그런 거든지 어쨌든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나 뭔가 사람이 직접 눈을 보고 하면은 싸게 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작업들이 있으면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한테 사달라 할 수 있는 거면 하나 사달라고 할 건데 저 실버 버튼 진짜 갖고 싶거든요. 우리 이제 3만 명 됐나요 거의? 그 7만 명 더 돼야 돼가지고 10만 명이 돼야 실버 버튼인 거죠. 네, 실버 버튼 유튜브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약간 예쁜 옷 입고 그거 하려고. 오픈식 그럽시다. 네, 그래가지고 샴페인 막 갖다 놓고 그때 그런 걸 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다 줌이나 행아웃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온라인 술자리를 만드는 거지. 그럽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실버 버튼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팟캐스트만 듣고 유튜브 안 들으시는 분들 그냥 와보면 나름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하면서 공지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지금 다들 되게 고립되어 있고 이 고립이라는 상황이 앞으로 어쩌면 이제 우리 인류의 좀 디폴트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공포가 저는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류 전체 차원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얼마나 훌륭한 솔루션들을 많이 내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삶들이 좀 되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원격으로 보낼 수 있는 가장 뭔가 좋은 것들을 보내드리려고 애를 쓸 테니까 저희 계속 많이 지켜봐 주세요. 저의 그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소이다에 보면 자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고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그 책 보시고 독후감 감상 쓰시면서 요즘이 연상된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예, 그렇죠. 뭐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참고. 지금 상황에 참고가 되지는 않는데요. 재미삼아 한번 보셔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 사람들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맨날 손 씻고 뭐 정말 저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을 씻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래가지고 그냥 애꿎은 그 결백한 독감 바이러스가 멸종하거나 뭐 이러진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왜 그 나쁜 일처럼 말하죠? 네, 뭐 그런 일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달 정도는 이런 그 자가격리 기간으로 전 인류가 가져가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여하튼간에 좀 큰 일이 벌어졌고 생각보다 점점 퍼지고 있고 뭐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를 또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강양구 기자님도 어느 정도 또 이것과 연관된 얘기를 아마 해주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룸에 초청을 받아서 어떤 뉴스를 공유를 할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정말 여기저기 방송국이나 프로그램 같은 뭐 팟캐스트 이런 데 많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백신이 도대체 언제쯤 개발이 될 것인지. 근데 그게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 서울대학교의 교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60% 정도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을 가질 때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고 실제로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실험을 조심스럽게 해보겠다라고 의지도 표명한 상태이지만은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백신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렇죠. 백신이 있으면 백신이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저항력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집단 면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국민의 60% 이상이 걸려가지고 나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던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런데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이제 경험을 하고 외국의 사례를 봐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상대적으로 젊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65세 이상의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이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하게 앓고 또 적절한 의료진의 관리라던가 처치가 가해지지 않으면은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참 이렇게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언이긴 하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소리거나 어렵죠. 하나만한 소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꺼풀 벗겨보면 굉장히 잔인한 소리일 수도 있는 뭔가 과학인 것 같긴 한데 의학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분의 딱 말씀을 듣자마자 감염내과 선생님께서 원로 감염내과 선생님께서 그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메르스 취재할 때, 그러니까 강 기자가 전문가를 만날 때 전문가들의 얘기를 가려드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바이러스 학자가 있고 바이러스와 대화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겠네요. 학자들이 있다. 근데 사람과 대화하는 학자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바이러스와 대화하는 학자들 이야기에 귀를 너무 기울이면 이제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딱 그게 딱 생각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는 좀 사람과 대화를 하기보다 사람이나 환자와 대화를 하기보다는 바이러스와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더 크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 모더나라고 하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박을 터뜨리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중에 이제 바이오 벤처 중에 하나인 이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이 3월 6일부터 임상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으로 이제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한 게 그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이고요. 네. 그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이 이제 임상 시험까지 3월 6일에 들어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반가운 사실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모더나에서 만들어진 백신이 3월 6일 날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백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짚어봐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일단 그 모더나의 이 약간 반가운 소식을 밑에 깔고 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게 한 번 걸리면 안 걸리는 거냐, 면역이 생기는 거냐 안 생기는 거냐. 그렇죠. 네, 근데 면역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면역은 당연히 생기겠죠. 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치유를 하면은 그 바이러스를 기억하는 면역 항체가 몸속에 분명히 남아 있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중국에서 이 붉은 털 원숭이 2마리를 상대로 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증상을 알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4주 후에 두 번째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켰더니 감염이 되지 않았대요. 백신이 네.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백신이 그러니까 면역력이 이제 면역 항체가 몸속에 생겨가지고 네. 다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몸에 항체를 만든다. 그리고 그 항체가 재감염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물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사람의 경우에도 이 붉은 털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완치가 되면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격했을 때 똑같은 저항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희망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면역 항체가 몸에 생기면은 그 면역 항체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놓고서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 그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걸렸던 사람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때문에 생긴 항체가 몸에서 별로 지속성이 길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금방 사그러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굉장히 심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오래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가 다음에 걸릴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은 몸속에 있는 항체가 그 변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염두에 두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올 겨울에 이번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나았어요. 다행히. 그런데 올해 겨울에 또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도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 넘게 갈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1년 넘게 가지 않더라도 이 국면에 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알았던 사람이 겨울에 면역력이 생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겠는 거죠. 약간 노로바이러스가 매해 겨울에 계속 돌아오는 것처럼. 네. 그런 경우에는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성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과 이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이제 연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걸려가지고 몸에 일정 기간 면역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면역 항체가 과연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상반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에 한 번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건 별로 이제 부정적인 연구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전적으로 흡사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환자의 면역 항체가 8년 9년이 지나도 남아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몸속에 있는 항체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는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체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도대체 메르스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길을 따를 것인가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주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의 예를 들자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금도 자꾸 변이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막 두 눈 부릅뜨고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어요. 변이에 대해서. 이제 변이가 발견이 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분석한 염기 서열을 계속해서 올리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올리고 한국에서도 올리고 뭐 유럽의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올리면은 그 올린 데이터베이스가 계속해서 도대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부분들이 변이가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가 말하는 것처럼 뭐 전파력이나 혹은 살상력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부위의 중요한 변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변이를 일으켜서 올해 유행하는 중요한 바이러스와 내년에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형태는 조금은 다를 텐데 그러면 올해 생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올해 겨울 혹은 내년에 유행할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들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학자들이 추가로 연구를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참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에 신종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이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지금 과학자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령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년에 유행할 코로나 뭐 예를 들어 뭐 가칭 코로나 20, 뭐 가칭 코로나 21 이런 바이러스에도 과연 들을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코로나 20, 코로나 21 정도가 되면은 그건 진짜 완전 신종 바이러스일 테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19에 지금은 L형과 S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Z형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막 나올 수 있잖아요. 작은 변이들이. 그런데 이제 그 변이들 중에서 뭔가 좀 다른 변이가 유행을 주도한다면 그렇게 새롭게 변이된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했을 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해가지고 만든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그대로 통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 항상 약간 궁금했는데 올해는 뭐가 유행할지를 어떻게 맞추고 만들어요, 백신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교대로 가면서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반구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6월 정도에 정해가지고 미리 백신 회사들한테 WHO가 공고를 해주면 백신 회사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반구에 그럼 보통 남반구에서 유행한 남반구의 겨울에 유행한 A형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본 다음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할 가능성이 크죠. 뭐 밀라노 컬렉션 이런 것처럼 일종의 호주를 보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교적 좀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종류가 좀 적은 편인데 반해서 변이가 적지 않습니까? 변이 많죠. 변이는 많이 일어나죠. 변이 많죠. 근데 기저가 되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바이러스보다 좀 수가 적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거는 이제 또 생기면 또 진짜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좀 걱정이 좀 들거든요. 이 걱정이 드는 상태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태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조차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면역 항체가 생길지 안 생길지 혹은 생긴다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조차도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불길한 뉴스들이 나갑니다. 네, 지금까지도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모더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빠르게 코로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었던 게 기존의 바이러스 제작 메커니즘이랑 약간 다른 경로를 밟았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우리들이 익숙한 예방주사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굉장히 약하게 만든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백신 형태로 가공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미리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를 약하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게 기존의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었었는데 이 모더나에서 만든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앞으로 나온 바이러스 백신의 대부분의 형태는 뭐냐면 DNA 백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와 결합을 해가지고 세포 안에서 막 증식을 해가지고 이제 파괴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자기 몸을 불리잖아요. 그런데 그 결합하는 부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코로나라는 이름을 이제 비롯하게 하니까 뾰족뾰족 튀어나온 왕관 같은 그 돌기가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ACE2라고 하는 수용체랑 붙어가지고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모더나에서 만든 바이러스는 뭐냐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와 관련된 정보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스파이크 모양의 항원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전체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의 돌기 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를 낸 거죠. 비슷하게 흉내를 낸 다음에 더미를 그래가지고 그걸 몸속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그것이 ACE2 수용체랑 막 이렇게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건 독성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항체가 뭐 시원치 않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한번 이겼다라는 기억의 면역 항체가 생기면 나중에 진짜 그 스파이크 단백질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백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자들 중에서 약간 회의적인 과학자들은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꼭 그 스파이크 단백질 뿐일까? 그렇죠. 그냥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혹시 그 다른 것도 사실은 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몸체를 뺀 그 스파이크만 흉내낸 백신이 과연 백신에만 이 면역력을 가지게끔 만든 것이 과연 진짜 바이러스 백신이 들어왔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가지는 거예요. 참 묘하네요, 진짜.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임상을 3월 6일에 들어갔다는 거는 동물 실험은 끝났다는 거. 이 대목에서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동물 실험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이 또 다른 과학자들이 이제 우려를 이제 표하는 대목인데, 자,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과연 동물과 비슷한 사람의 인체에 집어넣었을 때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지를 일단 불쌍한 동물들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원숭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최소한의 항체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긴 항체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동물을 통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급하다라는 이유로 사실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더나의 이 백신 같은 그리고 실제 바이러스를 또 약화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동물 실험을 인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과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3월 6일부터 인간 대상으로 하는 일상 임상 시험이 들어갔는데 동시에 이제 동물 실험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 실험을 미리 하는 게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성이라든가 효과성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면 사람 몸에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데이터가 축적이 된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게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 모더나에서 만든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약간 회의적이고 좀 걱정이 많은 과학자들은 이게 과연 안전할지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질병 강화라고 하는 백신의 부작용이 있대요. 질병 강화. 질병 강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건강한 사람이 그 백신을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진짜 그 백신이 원래 타깃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격렬하게 몸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최근에 뭐 그런 얘기 왜 그 코로나 관련해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뭐 돌아가시는 분들 많다든지 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게 사이토카인 폭풍 이야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아직 듣도 보도 못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면역 물질을 내놓는데 그 면역 물질을 너무나 과하게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 물질이 과하게 분비가 되어가지고 그 면역 물질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활동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극된 면역 세포, 예를 들어 백혈구 같은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나 세균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의 정상 세포들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심한 염증이나 심한 발열 같은 걸 유도하고 더 최악의 경우에는 다발성 장기 부전 같은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의 한 예인데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 질병 강화라는 현상을 통해서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이 예방 접종을 안 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질병을 심하게 앓는 그래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 실험이거든요. 근데 이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런 동물 실험을 건너뛴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효과성은 제쳐두고라도 일단 지금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불의의 선의를 가지고 자원을 했을 텐데 그러게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 그 급한 개발과 안전성을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하겠다는 의도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저희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분들 중에 그 효과라고 발음하시는 첫 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역시 방송인. 그런 걸 캐치를 하셨군요. 네. 듣다 보니 어색하지 않아서 나도 저럴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뭐 약간 뭐 배운 사람 같은. 네. 보다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왜 예전에 컨테이전에서 그 거기 나오는 이제 그 백신 개발하는 의사가 그냥 자기 몸에다가 찔러가지고 확인을 하느라고 해서 되게 빨리 그렇죠. 막 그걸 단축시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위험한 짓이죠. 현실에선 그런 일은 정말 하면 안 돼요. 현실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영웅적인 일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안전하고 효과도 있길 바라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서둘러도 지금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서둘러도 1년 6개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유행에는 백신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백신 없이 한 1년 6개월은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 뭐 3상까지 하고 FDA 승인받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도적인 절차들은 굉장히 빠를 텐데 이 백신이라는 게 건강한 일반 시민에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들이 문제. 굉장히 많나 봐요. 그 양의 문제도 있고요. 양의 문제도 있고. 네. 자, 이렇게 이 모더나라는 회사도 도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1년 6개월 넘게 창궐한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사실 뭐 메르스나 사스 쪽도 그보다는 짧게 끝났어요. 그쪽이 백신이 잘 안 만들어진 이유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어떤 지역에만 좀 남아 있으니까 대량 생산해서 뭐 수익이 안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뒤섞여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쨌든 도박을 한 거네요. 이게 모더나는 가장 수혜를 본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주목을 진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더나라는 기업과 함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길리어드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길리어드라고 하는 기업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여기 애청자들은 타미플루 만드는 회사예요. 타미플루. 네, 타미플루 만드는 회사인데
그 길리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무엇을 이제 개발을 했냐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치료제 회사군요. 네, 백신 회사가 아니라. 네, 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그렇죠. 치료제인데 아마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치료제는 코로나19 유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맞아요. 많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까지 끝난 에볼라 치료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도 거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등등에 대한 건강한 사람들한테 투여해가지고 별 큰 부작용 없다라는 거 일상에서 증명이 되었고 이상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정도에서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인 치료약이었는데 중국에서 한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 중국 과학자들이 이 렘데스비르 혹은 렘데스비로 복제약을 임의로 중국의 제약회사에서 렘데스비르를 복제한 복제약을 코로나19 환자들한테 투여를 해봤더니 들었던 거예요. 치료 효과가 있었던 치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렘데스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이려면 정식으로 쓰이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에서 써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원래는 안 되는 거였지만 원래는 안 되는 거였지만 중국에서 써봤더니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길리어드가 심지어는 중국에서 이제 자신의 복제약이 유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화내지 않고 화낼 수 없죠. 화내지 않고 크게 화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중국, 한국, 미국, 유럽의 몇몇 나라에 각 나라마다 병원 3개씩 제안을 해서 우리 글로벌 임상시험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립의료원 포함해서 병원 3개가 오케이를 해가지고요. 지금 글로벌 임상시험이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렘데스비르가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가 진짜 렘데스비르를 쓰지 않는 환자들과 쓴 환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가 나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임상시험 3상인데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임상시험. 그래서 빠르면은 4월 지나고 5월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처음으로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치료제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타미플루가 있고 없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이 죽을 것처럼 아프다가 타미플루를 딱 먹으면은 낫더라고요. 바로 거의. 근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렘데스비르가 들을 거라고 많이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약의 기전도 딱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려면은 RNA를 만들기 위해서 핵산이 필요한데 이 렘데스비르는 핵산과 유사한 물질을 몸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방해하는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에 들었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들을 수 있어야지 했는데 실제로 들은 거니까 야 이게 분명히 효과도 있을 거야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이상하게 길리어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걸 다 떠나서 주가로 항상 세상을 보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아니 강 기자 근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왜 길리어드 주가는 떨어지는 거야? 왜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 거야. 뭔가 이미 복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그런 걸까요? 뭔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학자들이나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임상을 하는 의사들이 가장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 약은 그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약이고 빠르면 5월 정도에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게 혹시 효과가 없으면 백업 플랜 있나요? 효과가 없으면 백업 플랜 열심히 손 씻고 그래야죠.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에서 칼레트라라고 하는 에이즈 치료제를 썼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들으셨잖아요. 근데 칼레트라는 임상시험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임상시험 결과가 다 안 좋게 나와요. 아, 진짜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광범위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치료약이었던 클로로킨이나 클로로킨을 약간 개량한 것들을 써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그 판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들여다본 과학자들은 약간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네. 별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일본의 도야마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아비간이라고 하는 플루 치료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뭐 플루 유행에 대비해서 200만 개를 축적해놨다라고 하는 썰도 도는 약인데 그 약이 이 렘데스비르랑 비슷하게 기전이 비슷한 거예요. 기전은 지금 미스터리예요. 이런. 네, 기전은 미스터리인데 칡뿌리 막 이런 건가요? 네, 기전은 미스터리인데 네. 중국의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들한테 써봤더니 들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중국에서 어나운싱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일본 언론들이 엄청 아비간의 효과가 있는 특효약이다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과학자들이랑 중국 의사들이랑 일본 과학자들 빼놓고는 예를 들어서 국내 과학자들 가짜뉴스다. 그리고 외국의 과학자들 아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확인한 바가 없다. 치료 효과가 있으리라고도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기회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뉴스를 어떻게 흘리고 있는지 사실 의심해봐야 되는 맞아요. 근데 그 던져놓고 보는 거죠. 네. 그 아비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아비간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미 네이처 같은 논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독성이 너무 강해서 부작용이 강해서 광범위하게 쓸 수 없는 약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이나 혹은 중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뉴스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플루 치료제로 만들어졌으면 기본적으로 그건 플루에 그렇죠. 특화된 것일 텐데 그것이 예를 들어 렘데스비르처럼 광범위한 항바이러스제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걸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이상하게 일본 정부나 혹은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도 지금 일본의 도야마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약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 효과의 기전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오픈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이건 아비간 미스터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들을 수 있는 약일지 듣지 못할 약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반에 이 코비드는 플루 쪽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플루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약간 감기에 가까운.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루 바이러스랑 아예 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플루를 치료하는 건 그 플루 기전에 맞게끔 구조에 맞게끔 개발이 되는 것이 맞는데 차이가 뭐 꼴뚜기와 인간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보다는 조금 적겠죠. 그거보다는 조금 적겠죠. 그래도 같은 바이러스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정도. 그러니까 플루는 보통 뭐 H1N1, 뭐 H5N1, 뭐 H2N7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H라고 하는 것과 N이라고 하는 구조가 몇 개씩 있는지에 따라서 그 형식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RNA를 어떤 막이 둘러싸고 있고 그 막에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 형태니까 딱 사진만 봐도 생김새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그리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각오를 좀 해야 된다. 예. 치료제의 경우는 그나마 좀 전망이 있다. 후보가 몇 개 있다. 예, 후보가 몇 개 있고 안 좋은 후보도 있지만 좀 괜찮은 후보도 있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있는 것 같다. 네네. 근데 뭐 어쨌든 기대해 보자 한번. 근데 좀 그 19세기 SF 뭐 그런 데에서는 되게 뭐 렘데시비르를 복제한 중국 제약회사의 제작 과정에서 들어간 정체불명의 그 이물질이 효과가 있는 거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 정도로 그냥. 자, 뭐 어쨌든 굉장히 자세한 정보였고 우리가 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단계별로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벌어져 있고 지금 국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뭐 12번째인가로 떨어져 있고요. 미국 쪽, 이탈리아 쪽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라 분명히 전 세계 팬데믹이 당연한 지금 상황이고요. 어쨌든 오늘 들으신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백신은 시간이 걸린다. 예,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치료약은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되면 그 안티 백신주의자들은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백신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이제 그분들도 막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 이번에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요. 그런 걸 느낄 분들이 애초에 그쪽으로 가셨을까요?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뭐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앓는다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요새 약간 요거하고 관련돼서 하는 얘기 중에 약간 불편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구의 자정작용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가이아 뭐 이런 느낌? 네,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아픈 상황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 수를 조절해서 뭐 네, 그렇고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이 당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구가 의식이 있지 않다는 거 알 텐데,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인간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자고 하는데 지구는 뇌도 없고 관점도 없는데 뭘로 봐야 되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10대, 20대 철없는 친구들이 코로나19로 부모 리무버라고 부르는 거, 이제 그것도 약간 좀 끔찍한 명령이고 또 저는 어떤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뭐 보리스 존슨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생산 가능 인구는 쏙 빼고 희생양으로 삼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사실 이제 허드 이뮨 얘기가 나온 바닥에는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가 무슨 10대, 20대, 30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그들을 막 희생양으로 삼는 바이러스였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집단 면역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떻게 쏙 피해가면서 심지어는 어린이들 10대 이하 어린이들한테는 영향력이 최소한으로 하는 바이러스잖아요. 이상하게. 그러게요. 그러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타깃으로 주로 삼으니까 혹은 몸이 원래 약했던 분들을 타깃으로 삼으니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는 밑에 깔려 있는 그런 편견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누군가 계속 돌아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이 말씀하거나 행동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은 되게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인간은 참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존재죠. 그런 쪽으로도 분명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적어도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은 뭐 가이아부터 시작해서 뭐 노인 뭐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거는 그냥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뭐 가이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신의 벌이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매체 이제 박지혜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 정치 평론가가 쓰신 칼럼을 읽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분이고 박지혜는 가명인데 네, 어쨌든 정치학을 연구하시는 한 분이 가명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그 멘트를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그 대공황 때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근데 대공황 때 뉴욕의 시장이었던 분이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뉴욕의 국내선 공항 중에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부 정치인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뉴욕 시장이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소속의 공화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시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뉴욕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는 리더라면 센트럴 파크에 참새 한 마리가 죽을 때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생명의 무게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로 시야를 읊어보면 진짜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도자나 혹은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무게감을 느끼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는 그 죽음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뭔가 애도하고 조심하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길게 가고 이런 어떤 뭐랄까 좀 이별이라든지 이런 게 일상화가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뭐 우울함에서 약간 벗어나기 위한 자기 노력들은 또 조금 약간 삶을 그렇죠. 정상적인 맞아요. 궤도를 돌려놓기 위한 노력은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류 역사상 제일 안 되는 게 그런 것이었죠. 전쟁부터 시작해서 적당히 참 어렵습니다. 양립하는 내일이 아니면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지금 파토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인류가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이 기회를 인류가 잘 극복을 하면은 약간 인류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렇죠. 마치 그 외계인이 침공해 온 것 같은. 맞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실제로 우리가 외계인 침공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것 같은 상황이라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전 이미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해요. 남자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손을 손을 씻으려고 줄 서고. 저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줄 서고 남자 화장실에 비누가 이렇게 빨리 닳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 남자 화장실 비누가 안 말라 있는 거잖아. 원래 돌멩이 같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남자 화장실 비누가 되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은 안 쓰니까 말라 있고 말라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이물질이 묻고 그러면 더러우니까 안 쓰게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악순환이 사라지죠. 이미 이래서 지금 적어도 남자들은 예, 여성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얘기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 병 자체에 대한 문제, 또 백신, 치료약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역시 강한구 기자님 모신 보람이 있네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강한구 기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용 기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시시한 얘기 해야죠. 최근에 이제 요즘 이제 신경표를 안 쓰셨으면 모르겠지만. 포털 찾으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복제된 이런 그 쓰레기 같은 기사들 있잖아요. 네. 쓰레기 기사들. 네. 그런 거 놀릴 거리 찾는 게 힘들어진 거 못 느끼셨어요? 놀릴 거리를 찾는 힘들다. 원래 이용 기자가 가짜 뉴스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원본 대조해서 웃기는 거가 전공이잖아요. 약간 전문이었는데. 이게 좋은 일 아닌가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걸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런 거 놀리는 걸 재미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좀 힘들어진 거죠. 사회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러게요. 이유는 사실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털도 막 여러 가지 개선 방안 이런 거 막 내놓고 막 여기서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옛날엔 막 그랬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언론에서 외국 언론사 기사 아무거나 받아와가지고 그렇죠. 번역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대충 쓰면 번역이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용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내용 기사가 계속 퍼지죠. 이 기사를 복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엉뚱하게 번역한 걸 그대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뜨고 막 그랬었는데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제가 언론의 신뢰도의 지표로 사용했던 게 이 언론사 기사에서 데일리메일을 많이 인용하면 영국의 데일리메일을 인용하면 그 신뢰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언론사라는 저 자신만의 지표가 있었거든요. 영국 살 때 갑한 데서 참 많이 본. 참고로 위키피디아에서 그 주석으로 그 근거로 데일리메일을 달면 잘립니다. 맞습니다. 위키피디아가 쫓아낸 여러 언론사 중에 하나고요. 영국에서 굉장히 그 기사 제목 잘 뽑아가지고 선정적으로 잘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까지 아주 많이들 복사해오던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데일리메일발 기사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좀 이상한 데일리메일 기사 가져온 게 있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중국 의료진이 줄기세포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이런 게 붙어있는 데일리메일 기사가. 데일리메일 기사가. 네. 이건 놀랍게도 옛날 같으면 막 이런 거 막 그 어디서 퍼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상하게 그렇죠. 들어본 적 없는 인터넷 그 기사들이 막 수백 개가 양산돼야 되는데 딱 2개 있었어요. 오. 조선일보에서 하나.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이게 방금 비웃으셨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비웃으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냐? 또 다른 언론사는 트리니티 메디컬 뉴스라는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아, 우리나라의 네네네 인터넷 의료 관련 언론이었어요. 당황하죠 이제. 아니 뭐 이런 떡밥이 있는데 이렇게만 한단 말이야? 놀라웠는데 다른 기사가 또 한국에서 퍼온 게 있었습니다. 아마존 배달원이 그 자기가 배달하던 그 패키지에다가 네. 자기 침을 막 바르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또 데일리메일 잘하는 거거든요. 되게 막 그 자극적인 영상이나 네. 사진 같은 거에다가 네. 되게 더 자극적인 제목 붙여가지고 거기 또 이제 막 그런 거 막 인종과 뭐 성별 이런 거 되게 강조한 기사 써가지고 되게 선정적으로 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런 거 있었으면 막 수백 개가 막 양산됐을 텐데 이런 기사를 퍼온 곳도 인사이트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몇 가지 기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침 뱉는 아랍인 여성, 백인 남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외로 몇 군데가 없어요. 인사이트였어요. 아, 인사이트. 그리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인사이트에서 원본 기사를 찾는데 실패했는데 인사이트를 인용한 기사. 아, 네. 그래서는 노바사이트, 유어진 등 영국 제약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싸움을 주도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라는 왜 우리나라에 이 기사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 기사가 글로벌 이코노믹 기사로 나왔네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주의 한 할머니가 그 코로나 공포를 뚫고 마트에 갔는데 마트 가판대가 다 비어가지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이런 걸로 기사를 쓴다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내용도 없어요. 열어보면 이 기사를 퍼온 것도 인사이트 한 군데였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옛날 같으면 이런 기사 하나 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될지 100개씩 200개씩 생기잖아요. 막 몇 페이지를 넘겨도 똑같은 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기사는 손소독제 동난 영국의 귀뜸 바르기 전에 손목시계부터 빼라라는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손목시계에 묻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기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근데 우리 손 닦을 때 손목까지 안 닦지 않아요? 네. 손목까지 닦으란 말은 못 본 것 같아. 근데 뭐 짚지 않으니까. 근데 뭐 시계에 뭐가 묻어 있으면 뭐 그렇다는 건데 사실 당연한 얘긴데 당연한 얘긴데 뭐 틀린 말도 아니죠. 검색을 해본 결과 그 데일리메일 인용 기사, 그러니까 저 나름의 언론 신뢰도의 지표인 데일리메일 인용 기사가 예전에 비해서 한 2,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적어도 이게 똑같은 기사가 30개, 100개, 200개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오던 것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전국의 특수 상황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코로나 외의 기사들도 예를 들어서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언급하면 그게 수익에 네.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노리는 유튜버들은 이제 그 코로나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면 그 구글이 아예 가짜 뉴스를 차단하려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군요. 근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안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안 보지는 않겠죠. 귀신같이 클릭할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발견한 건 일단 사람들이 이런 기사보다 다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벌어지는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오히려 더 심한 가짜 뉴스를.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변화 추이를 더 알아봐야겠으나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법령이 변화한 거였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2015년인가 6년인가에 통과됐거든요. 근데 이때 그 인터넷 언론사 기준이 되게 강화돼요. 그러니까 뭐 5명 이상의 취재 인력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누구가 취재 인력이다라고 등록만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타대보험 뭐 이런 거 증빙 같은 걸 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근데 사실 이때 되게 우려가 많았거든요. 이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어떤 소수 언론에 대한 탄압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그런 부작용이 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급감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는 이제 그 수준에까지 도달을 하는 게 아니냐. 네. 실제로 기사를 쓸 능력이 없는 그런 소규모 인터넷 언론들이 자기 복제 계속하면서 뭐 기사 수를 늘리는 이런 패턴이 사라졌다. 사라지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언론에서 아직도 델리메일을 퍼오는 게 의미심장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팀들을 아직 굴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언론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언급이 되었으니까 그런 기사만 쓰는 팀이 따로 있어요. 언론사에 원래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죠. 원래 다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리고 그 팀들은 당연히 이제 채용 트랙도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네, 채용 트랙도 완전히 다른데 실제로 거기서 생산한 기사들이 그 개수라던가 아니면 그 중앙일보의 조인스닷컴에서 차지하는 트래픽의 비중 면에서도 엄청나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뭔가 좀 더 강력한 규제가 있지 않는 한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놀라운 지점은 정말 이런 걸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사 그 메인 홈페이지로 가는 경우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런 이상한 기사들의 양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적어도 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문제는 SNS나 아니면 되게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카톡방 이제 기사를 공유하거나 근데 그건 이제 누군가가 편집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소식이 전달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긴 하죠. 오히려 이제 내부에서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오류를 지적받는다든가 하는 일이 더 안 생길 가능성이 크고. 포털화 정책 변화 같은 것들. 네, 어쨌든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뭐 계속 지적해왔던 것들인데 뭐 그런 흐름이 보인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가는지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또 사안 자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언론들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잘못된 얘기를 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는다든가 하는 가능성 같은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보다 나아졌나 하는 생각은 좀. 그러게요. 아무튼 그 현상의 이유는 이제 한번 또 지켜보면서 용 기자 좀 추적을 하시면서 또 분석, 탐사. 계약부터 좀 하면 안 돼요? 용 기자가 탐사를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약하고 나서 탐사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탐사하세요. 계약은 내년에 하는 거 맞죠? 내년에는 계약되는 거 맞죠? 자, 오늘 이제 뉴스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자,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강양구 기자님 뭐 거의 뭐 한 5, 6년 만에 나와주셨는데 맞아요. 5, 6년 만에 출연한 것 같아요. 저희가 8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오래됐어? 그러니까 저 시작할 땐 되게 어렵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강현규 기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전문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참 뭐 빛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저는 그냥 손님이니까 해주는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 탐탁치 않으면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참고로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내가 삼태성주 때 좋은 얘기 하지 않았어? 그때 뭐 좋은 얘기 한다고 놀라고 오면 그러더만. 녹음된 거 들어보세요. 네. 표약에 나오고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팀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 나름 여러 가지 논의를 이끌어내는 재미있는 얘기였고요. 칭찬받았다. 놀래라.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 그러니까 파토님이 그때 좋은 소리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생색을 파토님이 저한테 좋은 소리를 얼마나 안 하면 녹음된 걸 들어야 제가 좋은 소리를 한 번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무튼 지금 적어도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셨고요. 이게 뭐 비관한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 끝났다 이렇게 뭐 좋아할 일도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그 경향입니다.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고 어떤 것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지를 알면서 우리는 손을 열심히 씻고 또 개인 위생 그리고 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지만 그걸 지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저희 아빠가 가끔 그 아빠의 카톡 동창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정말 이상한 뉴스 맨날 보내죠. 저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빠도 사실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되게 잘 하던 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이 사람이 똑똑하건 뭐 바보건 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아빠 같지는 않겠지만 그 좀 뭐랄까 뭘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식을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래서 되게 좀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안에 쌓아놓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소스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열심히 확인하고 계시면 돼요. 아까 질본이라던가 정말 아니면 저희 팟캐스트라던가 몇 군데만 열심히 확인하시면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과학 팟캐스트에 나왔으니까 딱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아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과학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사실은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사람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을 담은 게 바로 제 과학의 좋네요. 예, 방금 웃어서 잘 안 들렸기 때문에 과학의 품격이고요. 또 저의 그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소이다의 또 그 고립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니까. 팀장님은 유튜브 하고 계시고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다들 다들 열심히 다 하자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되게 어려운. 저 2달 동안 강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취소됐어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고양이로 쏘이다 책 나온 다음에도 그 책과 관련된 홍보 활동 하나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다 중단됐죠. 12월 달에 나온 책이니까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유튜브에다가는 선배 책도 이렇게 내 책도 이렇게 해줘. 표지 이거보다 예쁘니까. 표지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예쁠 수밖에 없어요. 자, 공지사항 있나요, 우리? 저희 일단은 제가 그 시네이시블의 이다희 기자님과 함께 책을 과학책을 읽는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일단 오늘 좀 꽤 길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 얘기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제 지난달에 무슨 얘기했는지가 생각이 나는데 곽지식 작가님이랑 다음 달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 얘기 같은 거 더 이상 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존 스노우 얘기를 할까 뭐 제너 얘기를 할까 이러다가 아니 우리는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에디슨 얘기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뭔가 잘못 갔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자세히는 모르는 에디슨.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격동 500년 토마스 에디슨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뉴스룸 강량구 기자님과 함께했던 뉴스룸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